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민홍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류마티스 학회 임원분들과 기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2022년 대한 류마티스 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움 통풍관리 저희가 평생 함께합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행사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대한 류마티스 학회 이신석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렇게 저녁 시간에 또 저희 학회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저희 정책이사님을 비롯해서 또 학회 여러 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류마티스 내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환자를 보는지 이렇게 저희가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아마 통풍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저희가 한번 비슷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통풍을 보는 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아마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통풍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는 환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통풍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 학회에서 통풍에 대한 진료 지침을 저희가 또 발표를 하게 되었고, 또 통풍 관리에 관련돼서 생활 수칙을 저희가 또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론 소개도 드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저희가 알려서 통풍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또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신석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3가지의 발표를 들을 거고 2부에는 패널 토의가 있습니다. 1부는 3가지 발표 중에 첫 번째 발표는 통풍연구회 회장님이신 이지수 교수님이 통풍 대유행 시대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먼저 저희가 통풍의 지금 대유행 시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통풍의 대유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통풍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같이 통풍 환자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5년 전만 해도 저희가 통풍은 이제 체구가 좀 크고 또 고기를 주로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에서 많은 질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 통계를 보시면 미국 환자의 통풍 유병률은 3.9%였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환자의 통풍 유병률은 0.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가 이제 서구인의 질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시 고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5년도에 미국의 통풍 환자 유병률을 보시면 저희가 3.9%로 2007년도에 비해서 전혀 증가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환자에서 통풍 유병률은 0.8%에서 2.0%로 약 2.5배 증가를 한 현실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 국내 통풍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같이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이 자료는 저희가 일산보건관리공단 이차인 선생님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국내 인구 100명당 통풍 환자 수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10년 동안에는 한 3배 정도 그 유병률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최근 이제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최근 10년간에도 통풍 환자 수는 2배 정도 증가가 해서 이런 통풍 환자 수는 저희가 예측치를 연구된가를 보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향후 5년 최소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환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연령별 통풍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남자와 여자에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 환자들의 경우에는 30대하고 40대 환자의 그 환자 증가 폭이 가장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여자인 경우에서는 이제 70세 이상에서 굉장히 가파른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자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 통풍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고령층에서 통풍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연령 구간별 내원 일수, 즉 통풍으로 해서 병원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하는 그 이용률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파란색 바에 있는 거는 2011년도인데요. 2011년도에는 이런 50세에서 59세 사이가 가장 환자의 통풍으로 해서 병원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2021년이 지금 됐을 때를 보시면 이런 통풍 환자의 그 이용률이 40대에서 가장 피크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는 통풍 환자가 점차적으로 젊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통풍 환자의 증가 원인은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기대 수명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대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20년에 20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기대 수명이 3년 정도가 더 길어졌고요. 남녀 불문하고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83.5세까지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고 남자인 경우는 80.5세. 여자인 경우는 86.5세로 저희가 굉장히 노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고유선 혈증을 유발하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뇨제 같은 거의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풍의 이제 환자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비만율하고요. 또 세 번째 원인은 대사 질환의 증가가 지금 이런 통풍 환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비만이라든지 대사 질환 같은 질환들은 염증을 기본적인 어떤 병리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질환들인데요. 통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요산으로 인한 어떤 염증이 전신 염증이 주된 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어떤 병리적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비만율의 증가나 대사 질환의 증가는 통풍 환자의 증가수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2001년도에는 29.2%인 반면에 저희가 2020년에는 10% 더 증가돼서 38.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사 질환도 저희가 2010년도에서 2021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이 2배 정도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대사 질환과 비만율의 증가는 통풍 환자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네 번째로는 식습관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고기를 정말 잘 못 먹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보시면 1998년도에서 2018년 사이에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요 고기 섭취량이 2배 가량이 증가가 됐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액상 과당이라든지 이제 고기류에서는 저희가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고요산 혈증과 통풍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간편식을 많이 먹는 확률이 이 기간 동안에 1.5배 증가했고요. 또 예전에는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이제 최상의 밥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외식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런 요소들이 통풍 환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통풍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실은 통풍으로 인한 질병 부담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출판된 논문인데요. 저희 통풍연구의 전임 회장이시고 또 저희 회원이신 한림대 김현생 연구팀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 실선이 이제 그 통풍 환자로 인한 그 횟수를 저희가 나타내는 건데요. 응급실 방문 횟수가 2010년도에서 2017년 사이에 무려 3.8배나 증가를 했고요. 통풍으로 인한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 이용 횟수가 약 1.7배 정도 증가를 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연도별 요양급여 총액을 살펴보시면 2010년도에는 저희가 227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2021년 한 10년 사이에 저희가 616억 정도로 거의 지금 2.7배 정도가 그 진료비 부담률이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통풍의 질병 부담의 증가 원인은 물론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환자 수의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환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통풍은 만성 질환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질환에도 불구하고 통풍은 급성기에 아플 때만 치료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이런 사회적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통풍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이제 많은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통풍은 그냥 아플 때만 치료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까 보셨듯이 지금 저희가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서 또 7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굉장히 통풍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은 그냥 남자한테만 생기는 질환이야. 여자는 통풍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별거 아니고 아플 때만 치료하고 음식은 조심만 하면 돼. 약은 안 먹어도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희가 요산 저하제 같은 약물은 부작용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정말 큰일 난다. 잘못하면 콩팥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들은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통풍은 저희가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혈중의 요산 농도가 올라가면서 과다하게 이제 축적된 이런 요산들이 결정 형태를 이루어 가지고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조직에 침착을 하고 반복적인 염증도 일으키고 또 그 장기의 손상을 일으키는 사실은 만성 전신 대사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 속에 있는 요산의 농도를 요산이 이제 결정이 다 녹아들 수 있도록 6 이하로만 저희가 잘 유지하면 저희가 이런 요산 결정이 다 녹아들고 또 염증이나 손상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런 통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음식만 먹으면 잘 조절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은 통풍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산의 저희가 수치는 1에서 2 정도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요산 수치가 10 정도 올라가 있는 분을 식사를 조절을 했더니 한 9 정도로 떨어졌다면 여전히 통풍은 이제 결절이 녹아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작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 요산치를 6 이하로 효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요산 저하제와 같은 약물의 치료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이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통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풍은 급성기 질환이다, 만성 질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통풍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이런 효율적인 통풍 관리에 굉장히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통풍의 대유행 시대를 저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2가지 개선 방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전문가에 의한 통풍 관리를 제안드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1차 진료의가 대부분 통풍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영국의 전국적인 어떤 인구 그 연구를 보시면요.
통풍 전문가에게 통풍 환자가 의뢰하거나 아니면 요산 저하제를 처방하는 그런 확률이 비율이 48.5% 절반밖에도 못 미칩니다. 또 이런 그 1차 진료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산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요산 저하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18.6%에 불과하고요. 반면 12개월, 1년 내에 통풍 이런 그 요산 저하제를 처방받는 환자는 27.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약을 실제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39.7%에 불과해서 약물 수능도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을 저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루마티스내과 전문의에 의한 통풍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희 통풍연구회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제가 2021년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거의 국내에서 루마티스내과 전문의에서 통풍을 관리를 받게 되면 94.5%의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를 처방을 받았고요. 또 한 달 동안 25일 이상, 이건 그러니까 비교적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그 환자의 비율을 보시면 거의 89.1%, 90%에 가깝게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다 약을 지속적으로 잘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더 저희가 이제 조금 뿌듯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98.4%의 환자에서 통풍은 만성적으로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라는 어떤 통풍의 치료 전략을 잘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91.2%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 치료의 만성 질환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전문가에 의한 통풍 관리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 통풍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사회적 부담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저희가 많이 낮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릴 내용은 환자 교육 지원 체계의 확립입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저희 이제 그 루마티스내과 선생님들께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런 와중에서도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환자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으로 전부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실제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통풍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는 게 힘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요. 저희가 교육만 제대로 잘 이루어져도 저희가 통풍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게 좋은가를 저희가 살펴보면 2016년도에 유럽 루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모든 통풍 환자는 질병의 병리기 전 효과적인 치료약물, 동반질환, 급성 발작에 대처하는 방법, 요산치를 목표치 아래로 평생 유지하여 요산 결정의 생성을 차단하는 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모든 통풍 환자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약물 순도도 떨어지고 처방률도 낮은 그런 영국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널스 에듀케이터, 간호사 분들이 이제 에듀케이션 후문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면 통풍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면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향상이 되고 환자의 92%에서 요산 목표치에 도달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통풍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통풍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통풍의 지속적인 관리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질병 부담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 재정에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저희가 빨간불을 파란불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겠냐 하면요. 그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진료가 확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효율적인 교육 체계 확립이나 교육 수가나 시간의 보장이 저희가 이런 환자의 질병의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통풍 관리 저희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수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성균관 의대 류마티스내과 안준경 교수님께서 통풍 치료 왜, 어떻게, 언제까지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통풍 치료 왜, 언제, 어떻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통풍의 정의, 그다음에 통풍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연 경과를 밟는지, 그리고 통풍의 치료 목적, 그리고 통풍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통풍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이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통풍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이런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물인 요산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반복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만성적인 전신 대사 질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풍은 고요산 혈증에 의해서 이 고요산 혈증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산을 올리는 원인들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과 같은 이런 대사 질환에 의해서 요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요산들이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이렇게 심한 염증을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이런 교차점에 있는 질환이 통풍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이 중간에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 학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통풍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자연 경과를 밟는지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무런 증상이 없이 요산 수치가 체내에서 계속 올라가 있는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 시기를 거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 발작,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급성 발작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런 시기에 또 도달하게 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런 통풍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급성 발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게 되면 이런 만성 통풍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통풍 결절들이 심하게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급성 발작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통풍에 의한 통증의 강도도 굉장히 세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결절도 생기고 관절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급성 발작과 급성 발작 사이에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플 때만 치료하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런 통풍의 자연 경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을 왜 아플 때만 치료하면 안 되는지, 즉 왜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을 겪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급성 통풍에 의해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를 낳는 것 같은 이런 분만의 고통과 같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뼈가 부러졌을 때 그런 고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통풍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런 통풍 발작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낳는 분만의 고통을 겪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골절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급성 발작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심한 이런 뼈가 망가지는 소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상 소견이 되겠고요. 이 소견은 급성 발작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뼈가 녹아내리면서 이런 발가락 뼈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한 모습들이 되겠고 이런 발등 쪽에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런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과 관절 파괴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이런 만성 질환으로서 인지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풍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이런 진행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치료 지침이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전재범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개략적인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데 보통 아무런 증상이 없이 고요산 혈증 이런 상황에서는 요산을 올리는 그런 원인들
아니면 동반 질환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퓨린을 많이 잦은 음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통풍 환자들은 또한 식생활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비만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퓨린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들, 뭐 이런 내장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주라든지 곱창 아니면 뭐 등푸른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게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체중을 좀 감량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런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염증을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항염증제를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이런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이런 통풍 결절이 생겨서 관절이 파괴되거나 이러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 저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약물이 있기 때문에 정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풍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투여하는 그런 교육과 그런 환자분들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통풍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심각한 아주 심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관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악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장년층에서 이런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청장년층에서 통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뭐 응급실을 많이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이런 의료 자원의 의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통풍을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통풍 치료를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통풍 치료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거나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풍 환자 중에서 류마티스 내과로 협진이 되거나 유산 저하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50% 미만에 이를 정도로 조금 약간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외 데이터를 좀 잠깐 살펴보면요, 통풍 환자에서 유산 저하제를 얼만큼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한 연구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뭐 데이터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뭐 40% 정도에서 70% 정도의 이런 이 유산 저하제를 잘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48% 정도에서 50% 미만의 환자에서만 유산 저하제를 잘 복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가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서 약물을 치료할 때 이런 당화혈색소라든지 혈압을 목표하는 혈압들이 있는데 통풍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료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요산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이 실제로 약을 먹는 환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적절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통풍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만성 질환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통풍을 포함한 7가지 만성 질환에 대해서 약물 복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80% 이상은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20% 미만은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고혈압, 갑상선, 당뇨, 뇌전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통풍의 순으로 통풍이 가장 약을 잘 복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골다공증이 50% 정도밖에 복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통풍은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로 이런 통풍이 적절히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통풍 환자에서 약물 복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았던 데이터인데 주로 3차 병원에 있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 의해서 주로 시행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류마티스 내과에서 시행된 이런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리되는 통풍 환자에서는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70%에서 약 90% 정도까지 굉장히 외국과 비해서 훨씬 월등한 이런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풍 약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2007년에서 2012년도에서는 33%, 2010년에서 2015년도에서 38% 정도로 외국과 비교해서 조금 낮거나 비슷한 그런 통풍 복용
충실도를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많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일반인 환자에서 낮은 이런 복용 충실도를 이런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런 통풍 환자에서만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통풍 환자에서 통풍약을 잘 복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통풍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동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 데이터인데 이게 통풍에서 동반 질환의 빈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파란색은 대조군이고 빨간색은 통풍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만성 신질환, 신결석, 당뇨,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질환, 대사질환과 같은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이 아래 표는 약간 이게 통풍 환자에서 이런 그 시간이 과거와 현재의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를 비교한 표가 되겠습니다. 분홍색은 1989년부터 92년, 약간 좀 짙은 분홍색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의 그런 기간 동안의 빈도를 비교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통풍 환자군에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더 이런 통풍에서 동반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정리를 해보면 통풍에서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질환 그리고 이런 대사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동반 질환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시행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리나라 건강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한 연구이고요. 20세 이상의 통풍 환자에서 만성 질환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대조군이 되겠고 빨간색은 약간 주황색은 통풍 환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약 40% 정도, 그다음에 당뇨는 20% 정도, 그다음에 허혈성 심질환은 약 13% 정도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만성 신질환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 보고에 비해서는 좀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조군에 비해서는 4배 내지 10배 가까이 높은 이런 빈도로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통풍 환자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하게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어떤지에 대한 그 비교를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동일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이 2004년과 2016년도에 각각 어땠는지를 보여준 대사증후군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여준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서 이런 통풍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이건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통풍 환자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서구화된 식습관을 많이 이제 추구함에 따라서 이런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질환이 많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좀 적절한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요산혈증과 통풍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 즉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당뇨병, 신장병, 심부전 이런 것들과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를 2배 내지 4배 정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고 또한 사망률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각각 3배,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그 치료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런 만성 질환의 위험도와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직간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통풍은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교차점에 있는 질환이고 통풍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통풍 환자의 50% 미만에서만 요산저하제를 복용할 정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절 변환과 장애 그리고 직업적인 제한, 의료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풍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와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통풍 발생과 동반 질환의 증가는 향후 사회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준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발표로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전재범 교수님께서 대한 류마티스학회 통풍 관리 가이드라인, 임상 진료 지침과 생활 수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의 전재범입니다. 두 분 발표자에 의해서 통풍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통풍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류마티스학회 통풍 관리 가이드라인, 임상 진료 지침과 생활 수칙입니다. 통풍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아까 전문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고 더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모두 다 환자를 저희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개발해서 1차 진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통풍 환자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되었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수칙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대한류마티스학회 통풍치료 임상진료 지침입니다. 요즘 임상진료 지침이 많이 개발돼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지수 교수님께서 통풍연구회 회장이시지만 당시에는 김연아 통풍연구회 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주하 교수님이 간사,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신장내과 여러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규 직접 개발이고 수용 개작,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규 직접 개발 방식을 따랐고요. 핵심 질문을 9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검색해서 근거를 추출하였고, 그레이드 방법론을 이용해서 근거 수준 4단계, 권고 강도 5단계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완료하였고요. 금년 5월 12일 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 통풍 치료는 크게 환자가 아플 때, 급성 발작 때와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 치료 우리 목표가 달라집니다. 아플 때는 안 아프게 하는 게 우선 목표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요산을 낮추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진료 지침도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급성 발작의 치료하고 고유산 혈증의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요. 급성 발작이 3개, 고유산 혈증 치료가 4개, 총 7개의 진료 지침입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급성 발작 시 항염증제의 효능은 동등하므로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그 진료 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염증제, 저희가 통상 통풍 환자가 급성 발작으로 오게 되면 통증을 평가해서 단독 치료를 할 건지 처음부터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단독요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소염유통제, 코티코스테로이드, 콜치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치료 효과는 모두 동등하므로 환자가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처방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다든지 신장이 나쁠 때는 소염지통제를 처방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별 환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산 저하제 사용이 적응이 되는 통풍 환자에서 급성 발작 시 항염증제와 요산 저하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모두 급성 발작이 왔을 때는 항염증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산 저하제를 언제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좀 다른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아플 때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면 요산이 변동이 오면서
증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통증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는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항염증 치료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요산 저하제를 동시에 같이 치료해도 괜찮다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합니다. 근거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게 되면 환자가 아플 때 왔을 때 같이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수능도가 좋죠. 아니면 가라앉은 다음에 오게 하면 환자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아파지니까 환자가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파서 온 김에 환자 경각심이 높아 있을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면 치료 수능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여기 신기철 교수님 와 계신데요. 신기철 교수님이 최근 연구 자료에서 페인 트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 관절염 환자의 요산 강화 치료제 비교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을 때 과연 차이가 없는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를 환자를 이제 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등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와 기자분들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침은 요산 저하제를 시작할 때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콜치신 병용 투여를 고려한다입니다. 우리가 요산 저하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었던 통풍 결절에서 이렇게 녹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모빌라이제이션 된다고 하는데 요산 결정이 모빌라이제이션 되면서 이것이 염증을 유발해서 급성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꼭 콜치신뿐만 아니라 소염등제를 미리 우리가 예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모빌라이제이션 플레이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투여를 고려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 사용 시 혈중 요산 농도를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많은 모든 진료 지침하고 2020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권고안에서는 6.0mg/dL 미만으로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공부가 잘 되듯이 치료 목표 없이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6.0mg/dL 이하로 요산을 낮춘다는 치료 목표를 가지고 치료했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밑으로 내려서 계속 환자를 유지하게 되면 통풍 결정이 생성된다든지 염증, 관절 조직 손상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풍 결정의 양이라든지 발작 가능성, 그다음에 급성 관절염 발생률들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진료 지침에서는 통풍에서는 고요산 혈증을 6mg/dL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하제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속적 투여를 고려한답니다. 저희가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것이 거의 평생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번 통풍 약을 한번 끊어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재발률을 보시면 36%부터 많게는 81%까지 결국에는 재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0% 재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관찰 기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 충분히 관찰을 했다면 거의 많은 경우가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발까지 시간을 보면 저희가 끊으면 한 달 내에 재발을 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텐데 보시는 것처럼 연구에 따라서 15개월, 어떤 경우는 56개월, 평균 이렇게 오래 지나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끊고 나서도 1, 2년 안 먹고 와서도 괜찮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통풍 재발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풍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도 권고하고 있고요. 역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요산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재발이 빨리 되고 많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거가 100% 강력하게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이런 결절이 생긴 만성 결절성 통풍에서 우리가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제는 치료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 이 환자한테 맞는지를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산을 낮게 하면 낮게 할수록 이 결절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 7번째는 요산 저하제는 통풍 환자에서 부가적인 신기능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특별한 부작용이나 금기증이 없는 한 모든 통풍 환자에서 사용을 권고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통풍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통풍 발작을 억제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복용할 경우에는 고유산 혈증에 의해서 신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에 대한 요산 저하제 효과의 메타 분석 결과 여러 논문을 모아서 본 결과를 보시면 이쪽으로 신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서는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가지 진료 지침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지켜야 될 통풍 환자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는 대한뉴마시스학회 의료정책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한 끝에 5개를 정했고요. 그래서 어제 10월 27일 날 대한뉴마시스학회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먼저 읽어보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이미 다 들으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4번째,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5번째, 생활 습관, 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풍을 우리가 무증상 고유산 혈증을 통풍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통풍의 임상적 4단계 얘기할 때는 무증상 고유산 혈증, 그다음에 급성 통풍, 간기 통풍, 만성 결절성 통풍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증상 고유산 혈증은 요산이 높아져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발 모양은 사실은 제 발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아픈 상태로 오래 있다가 요산이 높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급성 통풍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급성 통풍이 생겨서 계속 불편하면 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할 텐데 치료하지 않아도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기 통풍이라고 하는데 계속 치료하지 않고 뒀을 때는 계속 또 급성 통풍이 발생하고 그랬다가 없어지고 반복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아픈 기간이 길어지고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이제 몸 안에 혹이 생기죠. 근데 혹만 생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이 생기면서 이렇게 뼈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콩팥 기능도 나빠지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만성 질환, 계속 우리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생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산 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온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아까 드렸죠. 그래서 통풍 발작을 예방도 해야 되겠고 신기능 보호 기능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요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발생률이 높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요산이 높을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저하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도 혈중 요산 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202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모두 다 6mg/dL,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6mg/dL 이하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피 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측정해 보았을 때 우리 피 속에서 요산이 과포화돼서 결정이 만들어지는 농도가 6.8mg/dL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요산이 더 이상 이제 피에 녹지 않고 결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급성 통풍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 밑으로 해서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통풍 발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가우트 에듀케이션 소사이어티에서는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Go for 6입니다. Go for 6. 그래서 뭐 6을 향해 가자. 뭐 6이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팜플렛이나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Go for 6.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발표하고 할 때는 이제 이것을 6화 원칙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바꿔봤는데요. 기자분들이시니까 6화 원칙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6화 원칙은 그건 아니죠. 6 밑으로 해야 된다. 그 뜻으로 6화 원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4대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통풍 환자에서는 이거는 2012년 미국 대규모 데이터인데요. 통풍과 대조군을 비교해 봤을 때 통풍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요. 또 통풍 환자거나 대조군이거나 요산이 높지 않은 사람보다 요산이 높을 경우에 더 많이 이런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이런 합병증이 또 요산이 높을 때 더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잘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활 습관, 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2012년 미국 류마티스 학회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 먼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체중 조절,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고, 건강식, 야채 위주의 건강식, 그다음에 이제 금연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통풍은 술만 끊으면 되죠, 담배는 괜찮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통풍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환자들한테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면 이제 음료수, 소프트 드링크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액상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먹지 말고 이제 물을 섭취하도록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피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제한할 것, 권장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권장할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지만 피할 것 하면 우리가 프린 함량이 높은 이런 육류들, 그 중에서도 장기 부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기 부속, 그다음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하이 프럭토즈 콘 시럽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저희 집사람이 과자를 사왔는데 노우 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액상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우 슈가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 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당이 문제가 되겠고, 당연히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술을 제한해야 되고, 육류도 많이 복용한다면, 그다음에 해산물도 많이 먹는다면 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장할 거는 저지방 요거트, 그다음에 야채가 있고요. 과거에는 체리, 비타민 이런 것들 권장한다고 돼 있었는데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2020년 업데이트에서는 빠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과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표현이 아니라 2021년 논문에 과당, 달콤한 죽음, 스윗 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그러니까 포도당, 글루코즈하고 달리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통풍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당이 대사돼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요산을 통해서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산화 스트레스도 생기게 되고, 이 과당이 흡수돼서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지질 혈증도 만들어내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도 유발하게 되고, 혈압도 올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암 질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암 세포가 에너지 소스로 프럭토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통풍 관리 저희가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재범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의 발표를 다 마치겠고요. 저희가 5분간 휴식을 취하고 8시부터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